자, 안녕하세요. 11월 9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벌써 최종 합격자가 이제 나온 기업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 지금 이제 뭐 면접 전형에 가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면접은 한순간에 여러분 절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꾸준하게 여러분들 지금부터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권 이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해서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없이 강조했지만 반드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주말에도 합격한 친구들하고 벌써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첫 기사는 1인 가구 비중이 첫 30%가 넘었다. 야, 이게 무슨 말이냐? 1인 가구에 대한 얘기는 비단 금융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반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 산업에서 파생되는 각 회사별로 중요한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통도 연관이 돼 있고요. 서비스도 연관이 돼 있고요. 금융에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1인 가구가 비중이 늘어선다는 거 의미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는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들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뀌는 패러다임에서 내가 지금 지원하고 입사할 기업들이 어떠한 구조적, 어떠한 산업별 관점, 그 다음에 트렌드, 이런 것들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전체 1인 가구 중,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점점 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핵가족화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지금 사실인 거잖아요. 그럼 그에 따라서 어떠한 것들이 바뀔까? 와, 보면 1인 가구 투자 자산 중 주식 비중도 보세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비단 젊은 세대 2030뿐만이 아니라 지금 40대, 50대도 투자 자산 중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대한 비중이 늘었다. 뭐 늘은 이유는 굉장히 많겠지만 작년부터 B2 영끌 이러한 새로운 신조어들이 생겨났고, 그러한 새로운 신조어들이 왜 생겨났냐? 뭐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진 시장이고 저금리이기 때문에 마땅한 투자처가 발굴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에 대한 규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한국의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라는 숫자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예적금 비중을 줄이고 현금과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 뭐예요? 금융시장에 대한 방향성, 금융시장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유동성이 풍부해진 시장, 그리고 언제 어디에든 좋은 투자처가 나오면 뭐예요? 바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적금 비중을 당연히 줄이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MMDA나 MMF, CMA 이런 통장에 돈을 좀 더 많이 몰아넣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금과 주식 비중을 딱 늘리고 있어서 유동성 있게 이쪽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해 약 5억 7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 1인 가구 수는 약 617만 가구. 그럼 굉장히 많은 거죠. 5천만 명이지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면 가구 수로 따지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근데 그 중에서 1인 가구가 617만 가구라는 거는 와, 대단한 거예요. 30%. 그럼 약 한 2천만 가구 중에 1인 가구 수가 차지하는 수가 엄청나다는 거, 그거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인 가구의 자산은 입출금 현금이 25.4%, 예적금이 47.4%, 주식보험 펀드 등 투자 자산이 27.3%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쭉 보세요. 그리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투자 자산, 주식 자산 보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은, 연령이 이제 낮은 분들은, 2030 세대들은 월급만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에는 뭔가 월급을 모아서 내가 뭔가 큰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는 것을 빨리 느낀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과거의 간접 사례, 예전에는 이런 유튜브라든가 뭐 블로그, SNS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의 간접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잖아요. 하지만 요즘은 뭐 일반 분들도 너무나 뭐 잘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매체들로 우리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투자를 잘할 수 있겠구나. 내가 만약에 직장 월급이 적더라도 이렇게 투자를 해볼 수 있구나 라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어떻게 보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지식에 대한 깊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령이 낮더라도 꼭 예전처럼 예적금만을 갖고 내가 안 쓰고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사고적으로 높은 그러한 이제 금융적 지식들을 갖추게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이런 주식 자산의 보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인 가구가 은퇴할 때까지 필요한 액수는 5억 7천. 이거는 뭐 평균이니까 여러분 편차는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 기사를 토대로 해서 1인 가구가 30%가 넘었구나.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구나. 약 30%면 한 2천 가구 중에 한 600가구가 넘으니까. 그럼 이 1인 가구에서 원하는 것들이 뭔가?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투자에 대한 성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은행을 가거나 증권사를 가거나 보험사를 가거나 뭐 했을 때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굳이 고객들이 예적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판매하고 있는 금융권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떠한 상품들이 이러한 고객들한테 니즈가 맞을까?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판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영업에 대한 어느 정도 그런 거라고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내 퇴직연금 부탁기. 이거 무슨 말인가요? 저축은행에 10조가 올렸대요. 와, 예금자 보호 은행보다 높은 금리 5천만 원씩 쪼개서 예금 횡령한다. 와, 금융회사에 다니는 김모 부장은 최근 퇴직연금 중 4,500만 원을 A저축은행 정기 예금 상품에 납입했다. 왜일까요? 퇴직연금을 주로 주식형, 혼합형 펀드에 넣어 운영하던 김 씨는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서 안전한 예금 비중을 늘리려고 찾아보다가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상품을 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A 씨가 저축은행에 택한 그 정기예금 금리는 연 몇 프로? 2%였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만약에 다니는 분들도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지금 좀 갖고 있구나. 왜? 퇴직연금 수익률이 그만큼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뭐예요? 퇴직연금을 대부분 가입하게 되면 주로 주식형, 혼합형 펀드에 넣는데 이게 불확실성이 크다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약간 안전자산에 이제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조금 넣는데 그냥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됐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퇴직연금 시장의 빅3 저축은행, 여러분들이 지금 1금융권이 채용이 거의 끝난 상태라면 이제 저축은행의 공고가 이제 막 뜨고 있잖아요. 이번에 SBI도 뜨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이 제2금융권은 안 좋은 거야. 그런 편견을 버려야 돼요. 예, 충분히 거기 가서도 여러분들 커리어를 쌓을 수 있고요. 분명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저는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심의 차이겠죠. 그래서 퇴직연금 시장의 빅3 저축은행이 어디냐?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축은행이 지금 그러면 저축은행이 지금 퇴직연금에 대한 마케팅 강화하고 있겠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쭉 보시면 2018년 만 1조에서 거의 10배가 올랐다는 건 굉장히 큰 시장의 이슈라는 거죠. 자, 김씨처럼 퇴직연금 가입자가 저축은행 상품을 이용해서 퇴직연금을 굴릴 수 있게 된 지가 2년이 지났대요. 금융당국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퇴직연금의 쥐꼬리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금융상품 외에 저축은행의 예적금도 퇴직연금에 담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게 뭐예요? 2018년 9월. 그러니까 예전에는 수익률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금융권에다만 놔뒀지만 지금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뭐 다 이렇게 풀어준 거죠. 그 규제 변경을 한 지가 2년이 지났고 2년 만에 이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10조 이상 퇴직연금을 유치하며 빠른 성장을 그렇게 보였다고 됩니다. 저축은행별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해주는 예금자 보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금자 보호제도가 있다. 1인당 5천만 원까지. 현재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한 저축은행 28곳은 각각 퇴직연금 정기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만들어 제휴은행, 증권사 등 퇴직연금 판매 채널에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가 직접 어느 상품에 얼마만큼의 돈을 넣어 운영할지 선택할 수 있는 DC형, 유형이 3개라고 했죠. DB, DC, IRP.
이게 DC형이에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과 IRP 의 경우에는 가입자는 저축은행 예적금 상품을 골라 최대 5천만 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억 원 갖고 5천만 원씩 두 개 은행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는 상품이라 저축 은행별로 5천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저축은행 업권의 퇴직연금 예적금 상품 수신 잔액은 아무튼 늘었다는 거예요. 저축은행으로 퇴직연금 상품으로 고객이 몰리고 있는 이유는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게 적립금을 지킬 수 있으면서도 금리가 은행보다 높다. 자, 그래서 저축은행에 지금 지원을 하실 분들은 퇴직연금의 이슈를 잘 보시고 1금융권보다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하면 좋은지 지원 동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솔직히 2금융권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왜 너 1금융권 말고 2금융권 왔어?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러한 기사를 토대로 해서 명분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왜?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1금융권보다는 규모 면에서 굉장히 떨어지기도 하지만 성장성이나 그 다음에 뭐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1금융권보다는 훨씬 더 좋다? 좋다고 하긴 그렇지만 내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내가 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중요한 것들은 그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뭐 발전 지속성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퇴직연금은 누구나도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러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고객들한테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게 금융인으로서 해야 될 나는 어떠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원 동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을 보고요. 수익성 높은 새먹거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저축은행 업계는 퇴직연금 시장 진출 초기에는 뭐예요? 흥행장담을 얘기하지 못했대요. 하지만 지금은 꾸준한 성장세가 확인됨에 따라서 퇴직연금을 매력적인 새로운 먹거리로 여기고 있다. 개인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 이 기업 고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회사가 퇴직금 운용을 맡기는 DB형 퇴직연금. 이거는 이제 기업 고객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를 대상으로 빠르게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데다가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성도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품을 만드는 건 저축은행이지만 가입은 은행, 증권사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비, 인건비 등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굉장히 좋은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는 마칠게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사 올려드리고 만약에 못하는 것들은 나중에 뭐 주말에 한번 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따로 잡아서 할게요. 왜냐면 너무 여러분들 제 입장에서는 계속 제가 많은 기사를 조금이라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집중이 안 되면 별로 소용이 없다고 저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 보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요금을 예금 한 달 새 4조 증발됐다. 업계들은 뭐예요? 고객을 잡아라. 5대 은행 요금을 잔액 추이가 어이구 쫙 보면은 국민은행이 제일 높네요. 국민은행 임제 면접 있잖아요. 면접 대비하세요. 이런 걸 이슈로 잡아가는 거예요. 농협도 면접 있잖아요. 우리은행 아직 면접 안 끝났고, 그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잡아가고요. 여기 다 남았네요, 아직. 시중은행에 쌓였던 요금 예금이 지난달 대폭 감소했다. 자, 지난달에 뭐예요? 대폭 요금 예금이 감소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팩트. 은행권이 고객 발걸음을 돌리기에 나섰다. 신규 고객 유입이나 기존 계좌를 활성화를 유도하는 행사를 연이어 시작한 것. 결국 뭐냐?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마케팅을 왜 강화하냐?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요금 예금은 조달 비용이 낮아서 잔액이 많을수록 은행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금을 예금을 지금 왜 마케팅을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조달 비용이 낮대. 그리고 요금을 예금이 많이 갖고 있을수록 은행 수익성이 긍정적이야. 그럼 당연히 마케팅 하겠죠.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사의 첫 급여 우리 통장을 개설하고 50만 원 이상 급여 입금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벤트 한다. 이벤트 한번 해보세요. 하나은행 이런 이벤트, 농협은행 이런 이벤트, 신한은행 이런 이벤트. 은행권이 이처럼 고객 유치에 나선 건 뭐예요? 요금 예금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금 예금 잔액이 감소한 건 7월 이후 두 번째래요. 자, 은행별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은행이 유일하게 증가됐다. 그러면 하나은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것들을 갖고 가서 면접 때 써도 되겠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피플바이오 등의 공모주 청약이 잇따른 데다가 전세 가격 역시 급등하면서 대기성 자금이 다시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한다. 그렇죠.
코로나19 이후 마땅한 자금 활용 경로를 찾지 못한 자금이 은행권에 쌓여 있다. 공모주 청약과 전세가 상승 외에도 가을 이사철, 배당 투자, 가계 소비 수요 이런 것들이 늘면서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돈이 지금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빠져나간 돈을 다시 은행권에서 회수하게 하면 그렇죠. 어떻게든 내가 있는 은행으로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마케팅 하고 있다. 요금을 예금은 뭐예요? 수시 입출식 입출금 예금이나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 예금으로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다. 그러니까 MMD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사는 CNA. 예금자가 필요시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어서 대기성 자금으로 불린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낮죠. 0.1% 수준에 불과해서 뭐예요? 조달 비용이 적게 드는 저원가성 예금이다. 그러니까 아까 조달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적금이나 예금이 그래도 지금 이러한 요금을 예금보다 높잖아요. 지금 예전에 기준금리가 높았을 때보다는 지금 예적금 금리가 굉장히 바닥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예금 비교해서는 예적금 금리가 지금 높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왜 하느냐? 자금 조달 비용이 적게 든다. 조달 비용이 왜 적게 드냐? 돈을 맡겼는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1% 주는 것과 0.1% 주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갖고 있으면 뭐예요? 수익성도 좋대. 그러니까 당연히 저원가성 예금이 좋죠.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일들이 있고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이은 금리 하락 등으로 조달 비용이 거의 없는 저원가성 예금 확보가 중요성이 커졌다. 중요성이 커졌다면 우리는 이러한 방향성을 읽고 면접 때 갖고 가야 된다. 그냥 여러분만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들이 아니라 금융권, 은행, 증권, 보험사 이런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렇지 않겠나요? 네. 그래서 요금을 예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11월 9일 힘차게 시작하는 월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이죠. 시작 잘 하시고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 자소서 쓰기 힘들고 면접 준비하기 힘들어도 하나하나씩 저랑 같이 헤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